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데이인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걸 파이데이라고 한답니다. 3.14. 아인슈타인의 생일도 3월 14일이랍니다. 오늘 히구라에서는 화이트데이인 만큼 사탕처럼 달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파이데이, 3.14, 1592 같이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쌤 박재영입니다. 박쌤, 그렇게 멋있게 멘트 날리고 시작하면 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전 그냥 화이트데이라고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네, 오늘 뭐 요즘 다 의료계가 하도 뒤숭숭해서 김변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그건 이제 계속 잡아 들이셔야지 제가 바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아, 김변이 바빠지는 일이 없어야겠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자, 오늘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또 파업 얘기 이외에도 지난주에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 벌어진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기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 청년의사신문 문성호, 김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둘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황당하다, 어이없다. 군 복무 중인, 정확하게는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의사가 그 기간 중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청년의사가 단독으로 보도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죠. 김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게 공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골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은 대부분 공중보건 의사들인데요.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있습니다. 뭐 이들은 군대 대신에 보건소에서 군복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중보건 한의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사병이 대학에 다닌 꼴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이 뭔가요? 네,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3년차 공중보건 한의사 A씨 사건인데요. 최근 이 A씨가 전남대 의전원에 1년 동안 재학해온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좀 안겨줬습니다. 뭐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터라 순간의 선택이 좀 아쉽기도 한 사건인데요. 네,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뭐 입학 날짜 뭐 이런 거 보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더라고요. 그 날짜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일각에서는 공중보건 한의사 업무를 뒤로 하고 3년 내내 의전원을 생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A씨를 통해서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전남대 의전원에 입학한 연도는 2010년도고요. 2010년이요? 네네. 그 전에 한의사는 된 거죠? 네네. 네네. 그리고 2010년도에 입학해서 의전원 1학년을 다녔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전원을 휴학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공보이 3년 차인 지난 2013년에 다시 의전원에 2학년으로 복학을 한 거죠. 그래서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 1년간 다니게 되면서 이런 사건이 불거지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3월이 지났으니까 네. 3학년으로 진급을 했겠네요. 네, 진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보통 4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니까 네. 네, 다음 달이면 공중보건의사 업무 복무 만료 기간이 다 돌아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고창 보건지소에서 그 학교까지가 얼마 안 걸리나 보네요. 다닐 수 있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A씨가 복무 중인 보건지소에서 의전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1시간 30분가량 네. 떨어진 곳에 있는 건데요. 차로 가면 1시간 좀 걸리나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어쨌든 그 옆집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의전원이 그냥 뭐 놀고 먹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업이 네. 굉장히 빡빡하다고 알고 있고. 의과대학이랑 네. 똑같아요. 하루 종일 매일 수업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전원 수업 특성상 매일 또 하루 종일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만큼 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힘든 거죠. 학교 다니는데 열의가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근무해야 네. 될 그 업무에는 열의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한쪽은 야간이었겠네요. 그러면. 공보위가 야간이 어디 있어요? 안 한 거지 하나는. 의학전문대학은 야간 아니고요. 자, 의전원의 야간은 없을걸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주간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지역보건 활동을 했고 밤에 야간으로 의전원을 다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시점은 다 낮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딘가 빵꾸 났겠네요. 네. 둘 다 9시에서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 기사를 쓰면서 취재 과정에서 직접 A씨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정말 의학 공부가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중보건 한의사가 되면서 공부 기간이 지체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 기간을 활용해 보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속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병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공보위가 좀 자유로운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겠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군복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 공중보건 한의사를 포함한 공보위들이 대학원 진학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공중보건 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보위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 이외에 수업을 받는 거라면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 되고 그 경우에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A씨도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고창군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승인을 받으려면 구두로 받는 게 아니라 승인 신청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이 취약 승인서에는 그래서 취약 승인서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취약 승인서에는 취약 대학원 명을 기입하는 란이 따로 있는데요. A 씨는 이곳에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기입을 했다고 하고요. 보건소장도 이 승인서를 뭐 통과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공문으로 다 오고 간 거군요. 그러니까. 네. 뭐 필요 서류였겠죠. 근데 의전원이라는 곳이 야간에 뭐 잠깐 다녀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데 보건소장이 허락해줬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보건소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건소장이 이 사정을 알면서도 뭐 허락해준 것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얘기도 나와서 물어봤더니 뭐 절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잠깐만요. 모종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죠? 뭐 아는 사이? 뭐 아들? 연인? 아니요. 연인 그거 참신한데 그거? 모종의 관계 이런 거 불특정한 말을 그 소문이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네.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네. 넘어갑시다. 네,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A씨도 일단 보건소장이 승인은 해줬지만 의전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 보건소장이 뭐 설마 이게 하루 종일 대학원을 간다는데 그래라 했겠습니까? 그냥 다른 뭐 그냥 야간 대학원 뭐 이런 데 다니려고 하나보다. 그런 경우는 왕왕 상식적으로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자세히 안 본 거죠.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유심히 안 보고 그냥 도장 찍어줬나 보죠.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성수영 기자. 아니, 궁금해서 조용히 물어보는데 아무 보건소장이 의사인 대부분은 의사잖아요. 아니에요. 의사인 경우도 있고 의사 아닌 경우도 많은데 네. 여기 고창군 보건소장이 의사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근데 의사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아니 의사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모종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현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조사의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승인해줬다는 대학원 그 취약 승인서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일손이 바뀌면서 전혀 그 과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임자들하고 연락을 현재 주고받으면서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수상해요. 이게 지금 보건소 인사이동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보건소라는 건 작은 조직입니다. 인사이동이 돼봐야 바로 옆방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서라고 그냥 전화해보고 전임자가 무슨 외국에 간 것도 아니고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며칠 동안 이거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진짜.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선 공중보건의사나 한의사들도 굉장히 좀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의전원을 진학하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그 대학원 취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의전원 수업 특성상 근무지 이탈이 불가피한데 1년 동안 학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공중보건 의사들은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 의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공중보건 한의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분은. 그래서 이게 공중보건 의사 열심히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들한테 괜히 뭔가 불똥이 튀거나 이미지가 나빠져서 같이 욕을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보건 한의사들도 공중보건 한의사들도 이분 말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공중보건 의사 한의사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의 일단 문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보의들이나 공중보건 한의사 선생님들의 근무 태도 정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 관계자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관계자라는 게 그 네.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나 공중보건 한의사 협의회 이런 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댓글들이 이제 수백 개가 달리고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좀 보니까 재밌는 댓글 많더라고요. 일단 천재다. 그냥 의전원만 다녀도 따라가기 힘든데 공중보건 한의사로 일하면서 이거를 했다. 1시간 반 거리에서 천재인데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반응들을 안 보이네요. 네. 파이입니다. 파이데이 날. 파이데이에 네, 천재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천재다 그런 뜻이겠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이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제 법적인 제재 조치가 따를 것 같은데 김변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 공중보건 한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전문가인 조진석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송을 맡고 있다고 유사한 사건에서. 아 그래요? 네. 조진석 변호사? 예. 010-80-0410. 그렇게 다 얘기하면 어떡해. 안 되나요? 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예정이 없지, 이렇게 막.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 변호사인 조진석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이 뉴스 보셨죠? 공중보건 한의사가 1년 동안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근무 시간 내에 의전원을 다니신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농어촌 보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8일 이상 시간 내에 그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공중보건이 편입이 취소가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기간을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나 또는 뭐 현역병으로 이제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분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왜냐면 4월 달인가 5월 달에 4월에 전역. 예, 전역을 할 텐데 지금 발견된 게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러면 한 달만 그 사병으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 끝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종사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고요. 정식 이제 근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근무를 이제 하지 않은 그 날을 감안해서 연장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반 사병으로 공익 요원이나 그런 걸로 한 1년 정도 의전원 다닌 그 1년 정도를 근무를 한다는 뜻인데 뭐 한간은 5배수 뭐 연장 근무 처분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보통 이제 5배수 연장 근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알바라고 하시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근무 시간 외에 뭐 다른 병원에 가서 알바를 한 경우에 5배수가 이제 되고요. 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마치고 다른 영리 업무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5배수 연장 근무 처분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근무 시간 동안에 예, 다른 일을 했다. 이탈을 해서 그게 7일이 넘어섰다. 그거는 이제 공보위로서 더 이상 못하고 다시 사병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대체 근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공익근무용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이요? 네. 네. 지금 저기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적혀 있네요. 흔히 5배수 연장 근무라는 그 무조건 5배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공보위들이 규정을 보니까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 지역을 이탈하면 5배수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낮 시간에 이탈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7일 이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8일이 넘어가면은 공보위 그 편입 자체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나 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규정 바로 밑에 보니까 공중보건 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는 알바 뛴 날수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리면은 그 날수의 5배수가 연장인데,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100일을 알바를 뛰었으면 500일, 그렇죠. 뭐 200일을 뛰었으면 1000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근무 시간 내에 이탈한 거는 7일까지가 5배수 연장이고, 8일부터는 아예 5배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센 처벌이 바로 들어간다. 형사처벌이 되고, 병역법상. 형사처벌이 되고, 그리고 군복무는 완전히 새로 할 수도 있겠네요? 아예?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보건의로서 근무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면은 뭐 새롭게 공무처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3년 중에서 2년은 공보위로 근무를 했고 1년을 안 했으니까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그 22개월인가요? 요즘 그거를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판사가 만약에 죄질이 나쁘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해라 이러면 새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니 싸이는 다 새로 했잖아 완전히. 싸이가 그때 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그 이제 산업체 복무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제 인정이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우리 박재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근무한 거는 하나도 인정이 안 돼서 새로 한 거고. 일부가 인정이 됐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이 한의사 같은 경우 2년 정도는 인정이 됐다면 나머지 1년 정도를 뭐 공익으로 뭐 가거나 현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면은 또 형사처벌 되면은 또 군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아니요 2년인가가 그 군 복무 기간보다 짧은 징역은 갔다 와서 또 가던데 그래요. 군대를. 그 저건 어떻게 돼요? 한의사 면허는 이게 한의사 업무랑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이게 뭐 의료법상 면허 대여나 의료법 3회 위반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겠지만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병력법이나 이제 농특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별개 취소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이 공중보건 한의사 되기 전에 의전원에 합격해서 이제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네티즌들은 이런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의사 되면 안 된다고. 의전원 입학 자체도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상관없는 거죠. 의전원 입학 그 다니는 자격은. 네, 그 입학 자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정 입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퇴학 사유에도 해당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님은 어쩌다가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을 맡게 됐어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의사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또 공보위 협의회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좀 관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의사 출신이셨어요? 네. 아, 전혀 모르고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최근에 그 행정법원에서 사건 하나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그 5배수 연장 처분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정보가 안 나가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이제 군 지역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신데요. 네. 그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재단법인에 이제 속해 있는 다른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병원의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의료 업무를 이제 수행한 사건입니다. 그거 기사에서 봤어요. 몇 달 전에 신문에 저희도 기사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보위가 어떤 시골 병원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원장님이 원장님이 병원이 여러 개인 거야. 그래갖고는 배치받은 거기 말고 딴 데 가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뭘로 근무지 이탈로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공중보건 공중보건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걸로.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배수 연장 근무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처벌이.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농특법상 네. 그 5배수 연장 근무가 이제 나온 사안이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연장이 일단 처벌이 나왔습니다. 3년을요. 오, 그러면 1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본인은 그게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바라고 외부에서 판단이 됐고 그 알바 기간을 1년으로 받고 그래서 아니지 1년은 안 되지. 1년 아니네. 뭐 8개월 8개월. 뭐 이렇게 됐나 보죠. 네. 네, 하여간 8, 5, 40, 7, 5, 35 7개월 정도 됐네요. 네. 7개월을 해야 5배수 하면 3년이잖아. 그래서야 근데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감독기관에서는 5배수 연장해가지고 3년을 더 근무해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공보위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이제 단양군에서의 그 이제 근무만 배치 지역을 정했을 뿐이고 기관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관이라든지 지역 외의 근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받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중보건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사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량권의 이탈 남용으로 찬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재량권의 이탈 남용을 했을 경우에 3년이라는 공무 연장 처분은 상당히 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억울할 것 같아요. 황당하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특정 그 중소 시골에 자기가 그 시골의 공중보건의사로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를 했는데 그게 기관이 개인 병원이냐 아니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법인 기관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근처에 그러한 의료 수요에 대응을 해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거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조진석 변호사님 판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그거는. 네. 지금 그래서 1심 진행 중인 거죠? 네, 1심 진행 중이고, 곧 이제 판결이 선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고 나면은 저희가 기사 쓸게요. 좋은 결과 있기를. 건투를 빕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된 공중보건 한의사한테 직접 물어본 바로는 대학원 취학을 승인해 달라고 서류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내가 갈 대학이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다라고 써서 냈다고 하거든요. 네네. 보건소 측에서는 그걸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네. 만약에 그 문서에 실제로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렇게 적혀 있다면 그렇게 네. 써서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승인을 해줬으면은 관리감독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보건소장이 대학원이 취약 승인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거나 설사 뭐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이제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네. 한의사분한테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할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도 어떤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뭐 지나치는 향학열이 여러분들을 다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의학 공부하는 것도 되게 양이 많았을 텐데 또 의학을 네. 추가로 공부하시겠다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과도한 향학열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라고 하니까 되게 네. 좀 뭔가 미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뭐 직업 성격상 그런가 봅니다. 아니, 네. 본인의 누군가, 클라이언트도 아닌데 뭘 이렇게 네, 자꾸 변호를 보호해 하고 주려고 싶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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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하여간,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연락하면은 말 좀 잘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조진석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보건복지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단 복지부는 전라북도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취재를 하기 전이라 병무청에서는 전화 안 왔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네. 일단 병무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인지는 하고 있어서 병무청에서도 청년 의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는 네.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따 대변인하고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어떻게 예. 향후 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김은영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시면 또 그걸 또 후속 보도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네, 잘 알아보고 후속 보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군대를 현역 갔다 온 문성호 기자가 이런 사람은 현역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지금 네. 주장을 참 하고 공중보건의사들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데 절대 현역들 사병들이 시선은 곱지 않다. 절대 그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다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는 굉장히 특수한 개인 한 사람의 일탈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선량한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공중보건 한의사들 또 치과의사들에게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또 다른 소식은 잠시 후 이슈 내명현에서 다룰 의료계 총파업과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영리병원 우회 허용, 사무장병원 양산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문 기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역을 다녀온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어디서 근무했어요? 어디서? 네, 강릉에서 근무했습니다. 추웠겠네. 무장공비 침투한데 거기서 네. 네, 눈도 많이 오고 눈 쓸려면 죽음인데 그거. 요새 바다만 보고 군생활을 해서 의료법인 설명드리면은 이게 자회사가 이제 의료법인에는 지금까지 장례식장이나 이제 부대 사업으로 이제 주차장만 허용해 왔는데 이제 이런 부대 사업을 이제 진단, 의료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이제 산업을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시켜 준 겁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근데 복지부는 원래 삼성 서울병원이나 이제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미 이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이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법인들도 열어줘야겠다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의료법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중소병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학교법인, 대학병원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나 우리 서울 아산병원 같이 사회복지법인 등 의료법인이 아닌 큰 다른 법인들, 이런 법인들은 이미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소병원들만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를 풀어주겠다. 요거잖아요, 지금 네, 정부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정작 중소병원들에서는 그거 해줘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라고 무조건 자회사가 설립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의료법인 중에서 어떤 일부, 네. 이게 조건을 이제 너무 영리화 논란을 빚은 게 이것 때문에 빚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이익 창출에만 의료법인들이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게 돼서 다양한 방어 기전을 마련했는데, 그게 핵심이 의료법인의 자격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법인 설립하려면 보통 아무 의료법인이나 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세법상, 네. 예, 상속세 및 공익세법상,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네. 네, 네.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건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이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이행, 그리고 전형 계좌 개설 및 사용, 그리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이게 친족인데요. 네. 친족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결산 서류 뭐의 5분의 1? 이사. 이사지네. 네. 네. 그리고 결산 서류 등의 공시, 그리고 장부 작성 비치, 그리고 이것도 되게 핵심인 사항인데, 운영소득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이 기준을 통과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걸 허용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의료법인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데가 한 곳도 없다. 네. 그리고 복지부는 이 사실을 좀 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복지부도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기자회견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복지부가 늦게 알았다는 거는, 복지부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그냥 자회사 설립 허용해줄게라고 말했는데, 다른 법을 봤더니 실제로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힘들었던 있다.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해요? 그러니까 자법인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정부가 허용해준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허용을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걸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기재부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통해서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복지부를 푸시를 했고, 복지부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는데, 결국 그 키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었는데, 과연 기획재정부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까다로운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네, 기재부가 모를 리가 있어, 그거를 근데?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이 성실공익법인 제도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루는 과가 다른 과거든요. 과가 달라. 딱 과가 달라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군요. 그렇죠. 흔히 공무원들이 말하는. 네. 칸막이죠. 칸막이, 그래, 네, 칸막이.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거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적극적인 부서고,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뤄서 그 비영리 법인들의 일탈 행위를 막고 있는 그런 부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부서죠.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성급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느 부서가 추진을 했는데, 다른 기재부의 옆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뭔가 이런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하여튼 기재부 내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했고 이게 복지부로 넘어온 다음에는 복지부는 심지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고 한동안 지금은 알게 됐지만 그렇죠. 스터디가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두 군데죠. 사실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의료법인 자회사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거리가 꽤 많아가지고 뭐 김용익 의원 등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다가 입법조사도 시키고 막 이제 그거에서 어느 정도 그거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또 이제 성실공익법인 제도라는 또 다른 암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암초가 있는 겁니다. 이 의료법인 자회사에는 하나는 의료법인 자회사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냐, 부대사업 범위 외 내에서 가능하냐, 입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영리법인 자회사와 관련돼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또 다른 그 제도 이 두 가지의 허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허들이 결국에는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드는 주요한 암초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저 콜라보레이션에 이어서 이제 허들도 나오고 영어 좀 오늘 쓰네요. 네, 오늘 박쌤이 이게 3.14 파이로 치고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만회하기 위해서. 네. 자, 어쨌든 지금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가지고 이게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정작 의료법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면서요. 그거 어때요? 반응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만 번지르라고 실속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거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모 병원의 이사장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돈이 있으면 자회사를 차리지 않고 그냥 회사를 차리고 말겠다. 그래, 자, 맞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의료법인 이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뭐 관광업을 잘할까요? 아니면 무슨 주차장업을 잘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의료죠. 그렇죠. 의료법인이 제일 잘하는 건 의료법인입니다. 병원을 하는 게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병원들을 여러 개를 늘리게 하는 것도 또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또 뭐 어디서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등으로 오히려 그런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활성화를 하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아는 다른 또 의료법인 원장님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자회사 출자해가지고 그 출자해서 자법인 만들어봐야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그럴 돈 있으면 뭐 목욕탕을 하든지 주차장 영안실 외주 준 거를 그냥 직접 하든지 그러지 무슨 자회사냐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많은가 봐요. 네, 거의 대부분 탁상 행정이라고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이 의료법인 이사장들은 목욕탕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요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그 부대 사업에 목욕업이 있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셨나요? 부대 사업에 목욕탕. 목욕탕 안에 매점도 있고 그러니까. 찜질방 이런 거. 네. 의료법인 병원 옆에다가 찜질방을 하나 차려가지고. 뭐 몸에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찜질방 이러고 그럼 사기지 참 그렇게 하면. 네. 그래요. 삼천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성호 기자는 좀 이따 이슈 내망현에서도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네,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은 광고 듣고 와서 이슈 내망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의 세계 30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를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38개국 1095개사가 참여하는 키메스 2014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환자를 진료하는 데 매진하던 의사들이 이제 점차 투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으려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 하고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비롯된 망발이고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일상을 보면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하룻밤 방직비로 1만 원을 받고 수련을 대가로 하여 저임금으로 4년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저희도 특별하지 않는 88만 원 세대라 불리우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또한 의료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부는 원격 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 주제는 당연히 의료계 총파업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요. 이틀 뒤인 12일에는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또 의협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냉각됐던 의정 관계에 일단은 잠시나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국면이 언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 파업이 있었던 지난 10일 당시 눈길을 끌었던 건 파업 참여율보다는 병원을 뛰쳐나온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요즘 상황과 자주 비교되는 2000년 의학분업 사태 때에는 개원의들이 먼저 나섰고 전공의들이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전공의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10일 하루 동안만 진행된 1차 파업이어서 그렇게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빠져나와 파업에 동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시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전공의들이 파업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했는가는 10일 파업 당일 의협회관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날 의협회관에만 서울 경기 지역 전공의 1,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600여 명. 네. 버스까지 대절해서 버스 4-5대 대절해서 한 병원에서 같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런 전공의들도 있었는데 젊은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당연히 좀 수다도 있고 약간의 분위기는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데 이날은 모두 침묵을 지키면서 결연한 표정도 하나같이 다 어두웠습니다. 네.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업을 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고요. 오전 8시 전까지 회진을 돌고 병원을 빠져나온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수술복과 흰 가운을 치고 마스크를 쓴 채 협회회관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전공의들도 많았고요. 병원 측에서 파업에 동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나왔다는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다가도 그렇죠. 자극을 한 거죠. 네. 수술복하고 흰 가운 입고 있으면은 춥지 않나요? 그 마당에 막 있는 것 같은데. 마당에 그래서 천막을 좀 쳐놨고요. 근데 워낙 많은 전공의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사람의 체온으로. 네,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아무튼 한 1,600여 명이 의협회관에 모여서 원격 의료나 의료 영리화 정책, 또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고요. 헌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빠져나온 이유가 뭔지는 10일 한 전공의가 낭독한 안녕들 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또 등장했군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들 하십니까를 패러디해서 쓴 글을 낭독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서곤 전공의가 읽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먼저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 전공의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난민입니다. 갈비뼈를 마저 법정에 갔을 때 누군가 환자를 보다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지드래곤의 그 새끼보다 억만배 심한 쌍욕을 들었을 때 분명 2014년에 있지만 1914년 일제시대 때나 있을 법한
님들의 관리에 느껴지는 먹먹함, 펜션 유머 플러스도 걸린 듯한 답답함, 분명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난민이어서인지 경찰들이 저희 동료 의사의 전화번호를 조사하고 보관 검사가 우리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헐키. 저희가 무슨 난파단쯤인가요? 저희가 이 나라를 전복시킨 악당인가요? 우린 작금에 분노하여야 합니다. 네. 그 헐퀴라는 말에서 청중들이 한번 웃었는데요. 그 부분 빼고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비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편집한 거죠? 네, 편집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 10일날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들이 한 몇 명 정도로 추산됩니까? 네, 대전협 비대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 수련병원에서 7,200여 명의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전공의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3,16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산 경남 1,500명, 대구 경북 980명, 호남 680명, 충청 500명, 강원 370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가장 많은 전공의들이 있는 빅4 병원 중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가장 먼저 10일 파업에 동참 결정을 했고요. 서울 성모병원 등 가톨릭 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들도 이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네, 빅4 중에서 세브란스만 먼저 10일날 참여하는 바람에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님, 의료원장님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김대중 선생님도 네. 세브란스 출신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세브란스가 좀 그런 이번에 의미네요. 뭐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세브란스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들이 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세브란스라며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2000년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앞장섰었나요? 그 의사협회장님이 세브란스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그거는 글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은. 평소에 이 인문사회의학 교육 이런 거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전공의들이 사회화가 많이 된 건 아닐까. 이건 주관님이 세브란스 출신이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럼 세브란스 쪽에서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에 세브란스가 연결됐을 때도 역시 세브란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학교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네. 어쨌든, 그날, 10일날, 의협회관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1,600명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요. 네, 꽉 찼습니다. 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별로 안 넓어요. 맞아요. 의협 그 건물도 작고 앞마당 해봐야 뭐 별로 크지 않은데 그리고 하여튼 의협회관은 그랬고 그리고 그 대학병원들 전공의들이 이 파업을 진행했던 대학병원들에서도 상당히 진풍경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의협회관에 모이지 못한 전공의들은 일단은 일소는 놓고 병원 내 강당 등에 모여서 의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병원 측의 무언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10일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뭐 진료 차질 등을 우려한 병원 측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 불참을 하고만 중앙대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들이 병원 내 대자보를 붙이고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그 10일 파업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오늘 24일인가요? 예, 그때부터 진행되는 2차 파업에는 함께 하겠다. 이런 전공의들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전공의의 4분의 1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는 빅5 병원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들 중 10일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근데 이후에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늦게나마 오는 24일 2차 파업에는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침묵하던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들도 2차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은 투표 결과 보니까 90%가 파업에 찬성했더라고요. 89.몇%가 찬성한다고 했죠. 이번에 10일 날은 세브란스 병원에 가장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가지고 뭐 수많은 방송사의 중계차들이 다 오고 뭐 사진 기자들이 잔뜩 모여서 로비에서 진을 치고 있고 해서 네, 맞아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장동건 오는 줄 알았다고 하도 카메라가 많이 와서.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또 다른 뭐 아산병원이 참여를 한다면 24일에는 취재진이 좀 분산될 것 같네요. 네. 개원가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참여했어요? 네, 이거 보건복지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서 전화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또 뭐 공단, 지사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 공단 직원들도 풀어서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죠. 동네 의원 28,660개소 중에 20.9%인 5,991개소가 10일 하루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전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보다 한 28%포인트 정도 높았는데요.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28,428개소 중 13,951개소가 파업에 참여해서 최종 파업 참여율이 49.1%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복지부하고 의협 집계가 결과가 다릅니다. 경찰 주산하고 주최 측 주산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파업 참여율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료를 한 단축 진료의 포함 여부 때문인데요. 복지부는 오전이나 오후에는 진료를 한 의원은 집단 휴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의협은 이들도 모두 포함해서 집계했고요.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그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 병원문을 여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파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의협 쪽에서는. 그러면 양쪽에서 주장하는 20.9%하고 49.1%가 둘 다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재판에 가면은 반대로 되겠네요. 그렇죠? 의협 그렇죠. 재판이 들어가겠다면 우리는 진료를 했었다라고 그렇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파업 당일날 정부도 당연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불법 집단 휴진 시에 처벌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 밝혀온 만큼 10일에는 뭐 증거 찾느라고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고요? 문성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그 의료기관 정책과죠. 의료기관 정책과를 불법 휴진 대책 상황실로 만들고 그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응했습니다. 그 상황실을 맡고 있는 곽순원 과장이 자기가 그 전방 부대를 이끌고 있는 소대장이라고 마치 전쟁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네, 상황실이라는 것도 네 전쟁 때 또 쓰는 말이죠. 네. 물론 뭐 딴 때도 씁니다. 네, 의협에도 중앙 상황실 마련했었고 각 시도에 뭐 상황실도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그 집단 휴진에 참여와 의료기관에 대한 체증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종시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의 체증 작업을 나갔던 거죠. 체증, 증거를 채취한다 이런 뜻이죠. 네. 네, 이게 업무 개시 명령 문을 닫은 의료기관 업무 명령서를 붙이고 줬다는 거를 동영사로 찍은 거죠. 네. 결국엔 복지부가 10일 휴진한 병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그런 액션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는 이제 바로 이제 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좀 면밀히 검토하기로 해서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주동자, 이 집단 휴진을 주도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형사 처분까지 얘기하는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원래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는 20.9%잖아요. 네. 근데 원래 월요일 날 휴진을 해왔던 의원이 7%가 정도 된다. 그러면 원래 월요일 날 휴진한 의료기관은 원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아마 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다수 또 의사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다 까먹고 계시겠지만, 그래요. 그 약식 명령 받았던 100여 명의 그 리베이트 사건들 월요일날 재판합니다. 근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 보호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전체를 다 뭔가 조치를 당장 취하지는 않겠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표현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고발장 만들려고 해도 다 일일이 적시를 해야 되니까 문성호 기자 보기에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자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게 단순 참여자, 네.
단순 참여자한테는 그렇게 큰 처분을 내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복잡 참여자한테는 주동자라고 주동자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게 이제 복지부의 고민인데 어디까지 주동자로 봐야 되냐. 이게 시도 의사 회장들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일각에서는 뭐 어떤 개원 의사 회장님, 뭐 개원 뭐 내과 외과 뭐 정신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게 표적을 딱 두고 조사를 하는 거냐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이게 주동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동자를 어느 선에까지 둬야 되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성호 기자님께서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도의사회장을 주동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충남도 의사회장 송우빈 회장이 의협 투쟁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부산시 의사회 김경수 회장은 중간에 투쟁위원을 관뒀고요. 송우빈 회장은 10일 파업일 때까지는 위원이었는데 그 송우빈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안시 동남구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의원이 3군데래요. 근데 보건소에는 송우빈 회장이 운영하는 의원만 공지가 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10일 당시에 복지부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아파트에 말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업무 개시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엄청 누르고 아파트 밑에 그 현관문 밑에다가 업무 개시 명령 집어넣고 그 병원에다 붙여놓고 그 이런 걸 다 아파트라는 거는 자택? 네, 자택이요. 병원에도 붙여놓고 문을 닫은 병원에도 붙여놓고 자택으로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초인종 누르다가 그 문 밑으로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네, 그게 증거 자료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송우빈 회장은 복지부가 참 지저분하게 나온다. 차라리 시도 의사회장들이 책임져라라고 해라 차라리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변 잘합은 일 또 하나. 아니요, 그거는 저희 쪽에 그거 자꾸 상업적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0일까지 그렇게 흘러갔다가 바로 이틀 뒤인 12일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 내용이 대화를 하자 의사협회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문영표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교육부 장관도 같이 왔어요? 교육부 장관, 문광부 장관도 안행부 장관도 나왔고요. 교육부는 차관이죠. 교육부는 차관이고 안행부도 차관이 나오고. 안행부야 뭐 기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부는 왜 교육부는 일각에서는 전공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인턴 레지던트들. 네, 의대생. 근데 전공인은 교육생이 아니잖아요. 전공인은 복지부 소관이기 교육부랑 때문에 상관없는데? 의대생을 겨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그 파업한 날 지지한다고 하면서 수업 거부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세브란스 병원의 그 주무관청은 복지부가 아니라요. 교육 인적자원부. 그리고 교육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은 대학병원이 주무부처가 있으니까. 교육부예요. 교육부죠, 맞아요. 교육부. 네. 대학병원. 저기는 문광부? 거긴 왜 나왔어요? 문광부는 의료법인 때문에 나왔겠죠. 투자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기재부라며 그거는. 문광부는 그냥 나온 거겠죠, 뭐. 일단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네요. 근데 다 데리고 나오신 거죠, 말이죠. 네.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스케줄이 그래서 네. 뭐라고 하셨던가요? 이게 나오셔서 20일까지 의료계가 대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영표 장관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해서 20일이라고 데드라인을 딱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의협의 내부 절차를 고려한 감안한 기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협을 이제 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도 밝혔는데요. 이게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선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선 시범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얘기는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니까 의협도 바로 그냥 손을 잡았다는데요.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 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몰래 대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럼 몰래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원래 물밑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이창준 과장님하고 할 때는 그 비공식적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네. 뒤에 바로 그 대화 이후에? 채널은 가지고 있다. 또 권덕철 국장이 이창준 그렇게 과장이 몰랐던 거겠지. 라인에서 벗어났나 보다 네. 그러면. 그 윗선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파업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의협은 계속 수차례 의견 조율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1차 파업이 저 정도의 열기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 정도의 열기를 보였는데 2차 파업까지 되면 2000년에 있었던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양쪽에서 다 가지고 있었고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7일에 청와대 거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의협과 당정청 간 사전 조율이 실패됐던 논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난 9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9일이면 하루 파업 바로 전날이잖아요. 네, 막판까지, 일요일. 네. 막판까지 있었는데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은 파업 전날인 9일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된 원격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고요.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원격 의료에 대한 그 의협의 선 시범사업 요구인데 이 요구를 정부 쪽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는 그 논란 7일날 있었던 그 일 말인데요. 네. 그때 새누리당이 복지부와 논의해서 의협에 제안하려고 했고 의협이 회원 투표에까지 붙이려고 했던 그 문제의 중재안.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당시 원격 의료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서 유효성, 안전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하기로 했고요. 이는 그러니까 선 시범 사업을 요구하는 의협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고요. 또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사항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복지부와 의협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있었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도 깨지고 파업 투쟁 중간에 있었던 여러 차례 의견 조율 과정도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신중한 상황일 텐데요. 협상단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의협 측은 정부에서 협상단으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상 단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의협이 제시한 그 대정부 요구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라는 기본 원칙만 밝힌 상태고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가 노한규 회장으로부터 좀 거절당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내부 분열 양상까지 보였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협상단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협상단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 과정도 아예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밀집 야합이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어서 그것도 좀 논란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협상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탁 던지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밀실야합 뭐 이런 얘기는 어느 쪽에서든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노한규 회장이 직접 협상단으로 뛴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건 아직 확인 안 된 건가요? 뭐 취재하는 과정에 만약에 정부의 협상 파트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 차관급 이상 이 나오면 노한규 회장이 직접 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니 우리 회원들은 협상단장을 누가 맡느냐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회장이 하면 어떻고 부회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나왔던 협상안 약간 어정쩡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 논의되고 있는 그 협상안도 솔직히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투쟁의 불씨를 막 당기기 시작한 전공의들이 그 협상안이 만약에 어정쩡하게 진짜 나오면 다 수긍하고 그래요 뭐 잘했습니다 협상 이러면서 조용히 병원으로 돌아갈지 그게 약간 의문스럽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누가 나올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라는 거죠, 협상단에. 네, 복지부는 그동안은 그 의협과의 협상을 권덕철 보건의료 정책관이 주도해왔는데 지금은 그 윗선에서 지금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의협의 제안이 없다고, 아직은 의협에 누가 나올지 없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보건의료 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보다 윗선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장하고 차관밖에 안 남는데 네, 장관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실장 아니면 차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딱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왠지 본인은 알고 있다는 듯한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네. 미소를 지금 띠고 있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정부와 의사협회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지는 당연히 두고 봐야 알겠지만 들끓고 있는 의료계 분위기, 특히 전공의들의 이 격앙된 이 정서,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먼저 한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어쨌든 부디 양측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의료 대란이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와 함께 의료계 총파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공의들이 나선 상황이니만큼 전공의들이 명분을 가지고 칼을 접을지 아니면 계속 그걸 활용할지에 대해서 의협과 복지부 협상 시에 그 전공의들 의견들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급변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발전하는 히구라를 위해서 청취 소감이나 의견 주십시오. 신랄한 비판도 좋습니다.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셔도 됩니다. 1666-1895로 짧은 문자로 격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혼자만 듣지 마시고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됩니다. 1인당 17분 정도씩에게 모두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17분? 왜 18명은 안 되고. 네, 나는 의사다에서 계속 17명한테 퍼뜨리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화이트데이이면서 파이데이 2014년 3월 14일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